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에이, 그냥 이놈의 세상 그냥 핵이라도 꽝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죠. 보상금까지 포기하고 이거를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거룩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여름 킬링타임 영화로는 10점 만점에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양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시원한 영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제로 끌려가서 지난주에 주라기 월드를 봤거든요. 오늘은 그 영화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보고 느낀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주라기 공원 좋아했거든요. 스필버그 영화 원래 팬이니까. 전 시리즈가 한 4-5번째 되나 그랬는데 벌써 7번째래. 말하고 나니까 웃기네. 뭐 팬이라면서 몇 번째인지도 모르냐. 근데 그런 거 누가 세고 보나. 그냥 보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벌써 7번째다. 아이디어 고갈이다. 뻔함, 포맷, 질린다, 식상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접어도 됩니다. 매일 먹는 된장찌개 재료도 똑같아도 맛있게 끓인 거하고 맛없게 끓인 건 다르죠. 이번 영화는 아주 맛있게 끓인 훌륭한 찌개입니다. 오락 영화나 킬링타임용 영화는 근래에 나온 것 중에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 사실 제임스 본드 시리즈인데 이게 왜 요즘 단종이 됐는지 모르겠어. 부활한다 하면서 뻔하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냉면 7번 먹었다고 안 먹나. 맛있게만 만들면 돼. 제발 좀 제임스 본드도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부활시키지 말고 잘 만들면 된다고. 뭐 이 영화는 스토리 리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보는 거잖아. 3탕 4탕도 아니고 7탕인데 그런데 3탕 4탕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오게티처럼 느낌이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오게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 제가 이번에 진짜 새롭게 느낀 게 있는데 연기라는 게 이렇게 영화 보고 시나리오 보고 배우가 거기에서 캐릭터화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스타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영화가 이 사람한테서 맞더라고.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커서 결혼을 한다. 정말 고민할 거 아니에요. 하이디가 결혼하려면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그때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너무 발랄해도 안 되고 섹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진짜 소녀 같을 수도 없고 고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스칼렛 요한슨 좀 되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결혼식에 가도 사람들이 오, 하이디가 결혼할 땐 저렇겠구나. 그냥 생글생글 방정맞게 좋아서 팔팔 뛰어도 와, 하이디가 결혼할 때는 저럴 거야. 순진하네. 천진무구하잖아.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자,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면 이게 데스타의 특권이고 데스타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데스타를 쓰는 것 같아요. 꼭 흥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영화 만들기가 쉬워지고 해결 불가능한 걸 해결하게 해주잖아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결혼식 솔직히 무명 배우가 하면요 5만 욕을 다 할 것 같아요. 하이디가 왜 저런 옷을 입냐, 신발은 왜 저러냐, 표정은 왜 저러냐. 스칼렛 요한슨은 40살에 하이디의 결혼식을 연기해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괜히 이거 뭔가 어색한데 제가 잘할까 이런 고민 안 하고. 두 번째,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다 몇 번씩 본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뻔한 클리셰가 계속 등장해요. 아이고 뭐 그 다음 장면 뻔해, 그 다음 장면 뻔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뻔한 건데 작은 디테일이라도 바꾸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거의 수십 개의 장면에서 관객들하고 머리싸움을 합니다. 이거 그거지, 그렇지, 저러다 저럴 거지. 요럴 때 이제 살짝 바꿔서. 중요한 거는 결말을 알았든 몰랐든 내가 놀라고 기절하게 한다. 이런 거 예를 들면 공포 영화에서 제일 유치한 게 갑자기 나타나서 왁 하는 거잖아.
이게 분위기 이렇게 보면은 꼭 왁할 것 같아. 에이, 이거 아니야? 그런데 왁해가지고 사람들 까무러치게 만들면 그거 연출 잘한 거죠. 그런 걸 정말 잘해요. 약간 털어가지고. 근데 약간 털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결론이 딱 맞아떨어지고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칠 때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팔을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고 뼈를 부순다가 뼈를 내어주고 뭘 한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앞에 30분이 좀 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여름 킬링타임 영화로는 10점 만점에 10점. 저는 그렇게 주고 싶어요. 뭐 좀 그런 거 필요 없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으면 그만이잖아. 제 신조는 영화 볼 때는 머리를 비우고 봐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봤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생각은 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비울 수는 있는데 머리를 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수필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것은 영화를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과 분위기를 본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처음 30분이 지루하다 그랬잖아요. 30분 스토리가 스칼렛 요한슨이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용병으로 나와요. 진짜 사족을 못 써요. 그런데 무슨 임무를 하다가 최근에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룡 제안이 오니까 살아있는 옛 친구들을 모아서 공룡 잡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공룡 전문가하고 의뢰주인, 누가 악당인지는 아시겠죠? 의뢰주인 제약회사 임원이 동행합니다. 이제 동료들이 모여있는데 이미 반은퇴해서 가정도 꾸미고 살던 동료가 스칼렛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과거 청산하고 이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봐라. 제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스포를 좀 해야겠는데 이 요한슨 용병의 임무가 대형 공룡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혈청을 빼오는 겁니다. 그 혈청으로 뭐 사람 수명을 한 20년 연장시킨 데나 뭐 하여간 그런 약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임무에 대한 보수로 스칼렛에게 1억 불인가 1천만 불인가 줍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2배를 뛰어요. 그런데 이 정의감 넘치는 교수가 또 스칼렛을 이렇게 악마의 유혹을 합니다. 이 약 만들어도 부자들밖에 못 쓴다. 그러니 저 제약회사에 주지 말고 모두에게 공개합시다. 당신은 1억 불 또는 1천만 불 포기하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줘보세요. 근데 앞에서 동료가 그랬잖아요. 이제 돈을 쫓는 삶은 청산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살아봐라. 야, 이 말을 이거를 위해서 깔아놓은 복선이었어. 결국 마지막에 혈청을 가지고 탈출에 성공하는 요한슨은 거국을 포기하고 심지어 죽은 동료의 가족들에게 줘야 될 보상금까지 포기하고 이거를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거룩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게 그냥 결론부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으면 영화라는 게 또 일확천금을 주는 거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황금 찾고 보물 찾고 다 막판에는 그렇게 뭐 보물상자 쓸려 나가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이게 무려 런닝타임의 20%가 넘는 시간을 앞부분에서 우리 집사람이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영화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투자해야 될 메시지냐 이거예요. 게다가 개발하고 실험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자본주의는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진짜 엉터리 이분법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금 있는 애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정의로워 보이죠. 자본가들이 지욕심만 차린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량 생산을 유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코스트 다운되고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가 사회주의에서 강제 분배보다 1000만 배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를 대량 생산 라인에 걸지 않고 롤스로이스처럼 손으로 하면은 20년 전에 가격이 3억이었어요, 대당. LED TV요, 처음 나오면 수천만 원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런 부자들만 쓰는 거를 만드냐고 막 쌍욕을 합니다. 근데 3년 지나면 그거 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600만 원도 큰 돈 아니냐. 3년 더 기다리면 100만 원 해요. 지금 LED 나온 거 가격 보세요. 물론 내가 100만 원짜리 사는데 앞에 수천만 원짜리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보다 한 3년, 5년 먼저 사는 거죠. 그게 열받아 죽겠다. 나도 똑같이 사서 가져야겠다. 이런 데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수천만 원이 3년, 5년 만에 다운된다면 그게 뭐 이렇게 실업수당 이런 거 줘서 수천만 원 나오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야말로 진짜 굉장히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래 그 약 만들었어. 공룡 수명 연장약 만들었어. 이게 사람의 수명을 20년씩 늘려요. 여러분이 CEO라면 이걸 하나당 수천 수억 해가지고 세계 1%의 부자들한테만 풀겠어요. 아니면 개당 1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20년 더 산다면 10만 원 안 아끼는 사람 많지. 70억 인구한테 풀겠어요. 뭐 10만 원 비싸? 40억 인구한테 풀 수 있어. 이거는 착한 마음 필요 없어요. 그냥 CEO가 오직 난 돈 버는 게 최고야. 돈밖에 몰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 받고 1%한테 파는 것보다 10만 원 받고 40억 인구한테 파는 게 이거는 몇 배의 이익일까?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초등학생한테도 해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이런 몰상식하지 무식하지 터무니없는 단순한 이분법이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희한한 게 지식인, 대학생, 뭐 교수, 식자층,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더 잘 넘어가요. 저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영화 정말 킬링타임용으로는 훌륭하거든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박의 정신도 훌륭해요. 정말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공룡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박의 정신으로 차고 넘치는 영화인데 인간의 지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대립과 극단적 충돌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공들여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화 만든 분은 이런 훌륭한 메시지가 자기의 이 선한 메시지가 끔찍한 폭력과 갈등을 선동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요. 지금도 온 세상이 들끓고 있잖아요. 뭐 들끓을 수도 있지.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보고도 애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전한다. 나 훌륭하지.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사태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더라고. 옛날에 이런 순진한 생각의 원조가 그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오래됐는데 1940년대인가 50년대에 나온 SF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제 포맷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폭탄인데 이거는 사람들의 의지로 터지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유출에 대해서 회수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뿌려버립니다.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에이 그냥 이놈의 세상 그냥 핵이라도 꽝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죠. 그걸 나눠줘 버려요.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그 작가가 믿는 바는 뭐겠어? 사람은 다 선하다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거나 악한 짓을 하는 건 소수의 부자와 자본가와 뭐 또는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이거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소수의 정치가나 악당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다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그 사람은 소수의 악당들로부터 이 위험한 물건을 가장 안전한 인류의 착한 마음속에 심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짓을 한 걸까요?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절대 선하다는 생각만큼이나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영화에 나오고 세상에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내로남불이 있는데 그거는 드러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이건 제가 그냥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있는 그 어설픈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PC주의도 그렇고 아주 고대부터 지금까지 극단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폭력을 싫어한다. 폭력은 무조건 금지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절대 평화, 절대 사랑 이런 걸 외치는 사람한테 사이코패스나 구제불능의 악당이나 아니면 사람은 착한데 전쟁이 나서 지금 적군이 됐어. 그 사람이 너한테 총을 겨눌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회피합니다. 이 영화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면 사이코패스나 뭐 저런 사람도 사실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래서 불특정 다수 또는 과거 속의 원인을 던지고 현실의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대적인 사랑은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네 말대로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 악당이 됐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절대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저거는 옛날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넘어간다. 그럼 있는 얘는 어떡할 거냐. 거긴 얘기를 안 해. 여기서 이제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영화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영화에도 공룡 박애주의자가 나와요. 한 용병이 묻습니다. 공룡이 너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영화는 이 딜레마를 두 가지 치사한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무기를 다 분실해서 아예 공룡하고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데 동시에 위에 말한 질문에 대한 회피로도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 치사한데 이번에 나오는 공룡은 특이하게 악당화된 특별한 공룡입니다. 너무 스포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비유로 들자면 저는 PC주의도 그렇고 절대인권, 무차별적 박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선과 내로남불을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인권, 절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절대를 하려니까 방해하는 애를 없애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을 땐 괜찮은데 힘이 되고 힘을 가지고 보면 자기 생각 자체가 누군가를 제거하게 돼 있다고. 이게 논리의 모순이지. 평소에 그걸 지적할 땐 절대 안 듣거든. 그러다 자기가 막 살려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면 꼭 이렇게 해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히틀러를 용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정의로운데 약자를 보호하려면 강자를 좀 패서 약자를 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서슴지 않고 펴요. 그래서 저절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공룡과의 갈등에서 은근슬쩍 그런 논리를 펴니다. 이건 영화를 보시면 금세 찾을 수 있으세요. 이러다 보니 공룡들에게 미안한지 착한 공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인권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떡하다 사이코패스들 만나서 해치웠어.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끔 착한 사람도 만나야지. 그 봐. 이렇게 사람들은 역시 이렇게 착한 거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착한 공룡이 초식 공룡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념적 오류예요. 이상하게 공룡이나 동물 나오는 영화를 보면 초식 동물, 초식 공룡은 착하다 이런 명제가 꼭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은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한다. 필요한 때만 살생을 그냥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소한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거 동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틀린 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좌우간 이 논리대로 보면 초식 동물이나 초식 공룡은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아프리카 코끼리, 기린, 아프리카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놈들이 제일 사나워요. 조그만 동물, 개들도 사납습니다. 토끼는 안 사나운 줄 알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 좌우간 이렇게 말하면 또 반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로 돌아가서 착한 초식 공룡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영화를 보기 싫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영화 자체는 아주 재미있고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주겠어요. 이 약간 불편한 메시지는 감독이 의도한 결론하고는 반대겠지만 이 영화가 저는 참 오락 영화인데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교훈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영화 보시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재미와 교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원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현에서 조조능까지 도는 4박 5일 도원결의편, 그리고 사천성하고 한중지역 총나라 유적을 도는 6박 7일 사천성편입니다. 자세한 코스와 일정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